22페이지로 가보죠. 22페이지 이 내용은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는 시험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시험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세금을 가져갔으면 그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요? 어디다 쓸 것인가?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쓸 것이다. 그러면 내가 세금을 받아서 국가나 지방이 받아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경비로 쓰는 것은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쓰는 세금이다. 그래서 이걸 보통세다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보통징수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보통세라는 것은 그냥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세금이다 이러면 돼.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세금이다. 그럼 집에서 쓰는 거 생활비하고 똑같은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생활비적으로 쓰고 싶을 때 막 쓰는 거. 여기에 보통세예요. 네, 특정, 경비, 충당, 목적. 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을 요걸 목적세라고 그래요. 딱 정해놓고 거기에만 쓰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그래요. 요거는 시험에 내는 거 아니에요. 시험에 내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내는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배우는 건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배우는데 모든 세금은 우리가 내주는 세금들은 정부는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세금들이에요. 모두 다 보통세예요.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국가나 지방에다 이 돈을 내주면 정부는 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사용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딱 정해놓고 쓴다는 이야기, 막 써버린다는 이야기인가? 막 써버린다는 이야기. 막 쓰라고 준 거예요, 우리가. 막 쓰세요. 그러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막. 목적세 보면 목적세는 뭐 특이하게 뭐 몇 개 들어있네요. 그냥 눈으로 보세요. 그런 거. 혹시 모의고사에 내면 그냥 틀려버리세요. 본시험은 아예 안 나오니까. 본시험은 안 내요. 모의고사는 제가 낼 때는 절대 저는 안 내요. 근데 저희 이제 세법이 저 말고 임기훈 선생이 또 있어요. 젊으신 분이. 젊으신 분의 폐기로 목적세를 내는 수도 있어요. 목적세 내면 제가 검사하면서 카트 시켜버려요. 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절대 목적세는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게 교육세예요. 농어촌을 위해서 특별히 사용하는 게 농어촌 특별세예요. 그런 것들요. 우리 주유소에서 기름 주유할 때 내는 게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세와 목적세는 이 정도만 해놓으시고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조세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여기서 전가라는 단어를 이제 하나 익혀보죠. 전가. 이 전가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전가. 그럼 전가는 바로 그 1번 그 동그라미 1번 직접세 1번의 두 번째 줄 보시면 전가 뒤에 한자 뒤에 뭐라고 써놨을 거예요. 그것만 보면 돼요. 전가한다 이 말은 뭐라고 돼 있는가요? 넘기다. 전가한다 이 말은 누군가에게 넘기다 이 뜻이에요. 넘기다. 전가한다. 잘 모르겠으면 앞으로 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세금을 내 손에 들고 있는 세금을 다른 사람 손으로 넘기는 것을 전가라고 그래요. 이제 전가란 단어를 문제로 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가는 넘기다, 내 손에서 다른 사람 손으로 넘기는 걸 전가라고 한다. 요 정도만 알아놓으시고 이제 납세자라는 단어와 담세자라는 단어를 익히셔야 돼요. 이제 담세자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납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A가 부담을 했어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A가 납부를 했어요. 그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서로 다루고 있는가? 서로 갖고 있는가요? 같죠. 서로 같죠. 그러면 A가 세금을 부담해서 그 세금을 누가 갖다 내고 있는가요? A가. 자기가 어떻게 내고 있는가? 직접. 그래서 그걸 직접세라고 그래요. 이런 단어를 이런 걸 문제로 내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부담해서 내가 갖다 내니까 내가 직접 냈다는 걸 누구나 다 알아요. 직접세 이런 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A예요. 그런데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B네요. 그럼 서로 세금 부담하는 사람, 납부하는 사람 서로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죠. 그럼 A가 부담해서 누구한테 주면 B한테 주면 B가 받아서 정부에게 전달하겠죠. 그럼 이거는 A가 직접 갖다 내고 있는가 B를 통해서 내고 있는가?
비를 통해서. 그럼 직접세가 아니라 직접세 반대는 단어 복잡한 단어인데 알으셨어요? 간접이랑 직접의 반대가 간접이라는 거. 근데 공부할 때는 직접이란 말의 반대를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안 직접이요 그러면 돼요. 아니 진짜로요. 직접세 반대가 뭔가 시험에 내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굳이 용어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굳이 이런 걸 막 일일이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부동산 학개론을 위해서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직접세라는 세금은 내가 세금을 부담해서 내가 직접 갖다 내니까 내 손에 들고 있는 세금을 다른 사람 손으로 넘기고 있는가, 넘기지 않고 있는가? 넘기지 않고 있죠. 넘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조세의 전가가 가능한 세금으로 보이는가요? 불가능한 세금으로 보이는가요? 그렇죠. 불가능한 세금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1번 직접세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전가라는 것만 먼저 밑줄 그어보세요. 전가. 그 다음에 그 줄 끝에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예상하고 있지 아니하는 조세 체크하세요. 자, 그럼 그대로만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직접세라는 것은 조세 전가가 가능한 세금이라고 하는가요? 불가능한 세금이라는가요? 불가능한 세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조세 전가가 불가능한 것을 요걸 직접세라고 합니다. 그럼 간접세는 A라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해서 A가 자기 손으로 직접 내고 있는가? B한테 넘겨서 내고 있는가? 넘겨서. 그러면 간접세라는 것은 조세의 전가가 불가능하다 그래야 된가요? 가능하다 그래야 된가요?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자, 2번 간접세로 가보죠. 간접세는 두 번째 줄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제일 끝에 봐보세요. 전가될 것이 예상되어 있는 조세입니다. 전가될 것이 예상되는 조세를 간접세라고 합니다. 그럼 직접세와 간접세 용어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 나온다 그러면 세금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게 직접세고요? 어떤 게 간접세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런데 우리 시험은 그런 거 내지는 않아요. 직접세와 간접세 세금의 종류를 문제를 물어보는 시험은 어디에서만 물어보냐면 수능 시험에서만 물어봐요. 수능 시험이 아닌 다른 자격 시험에서는 절대로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제 직접세와 간접세의 세금 종류를 다 암기하셨으니까 암기하셨어요. 벌써 암기돼 있으니까 책을 안 보고 연습해 봐요. 지금부터 책 보고 하면 안 돼요. 책 보고 하는 순간 나중에 공부를 할 때 책에 있는 걸 외우셔야 돼요. 안 보고 해야만 이해가 돼요. 제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제가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내가 부담해서 내가 직접 갖다 내야 되는가요? 누구를 통해서 내야 되는가요? 직접. 그럼 직접세네. 안 보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건. 그 다음에 부동산에다 등록을 하며 이름을 쓰는 사람이 본인이 세금을 부담해서 본인이 직접 내야 되는가? 누구를 통해서 내야 되는가? 직접. 재산세에서 부동산 그러면 무엇 세 가지를 손에 들고 있으며 토지, 건축물, 주택. 토지나 건물이나 주택 세 가지를 들고 있으며 우리 집에 재산세 고지서가 나올 건데 고지서가 나오면 이 고지서를 가지고 내가 직접 갖다 내는가? 누구를 통해서 내는가? 직접. 자, 종합부동산세요. 종합부동산세는 무엇과 무엇 두 가지를 내가 들고 있으며 토지와 주택 이런 걸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토지와 주택을 손에 들고 있으면 우리 집에 종합부동산세가 날라올 수 있는데 종합부동산세가 날라오면 나는 내가 직접 갖다 내는가? 누구를 통해서 내는가? 직접. 자, 여기서 소득은 누가 벌어들인 소득이고 개인. 내가 하지 말고 개인이 뭐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이고 양도하면서. 그러면 개인이 양도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내가 세금을 부담해서 내가 갖다 내야 되는가? 누구를 통해서 내야 되는가? 내가 직접 갖다 내야 되네요. 다 직접세. 자, 그럼 이제 또 연습이에요. 절대 책 보면 안 돼요.
우리 집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집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라올 건데 자동차세는 우리 집에 날라오면 내가 직접 내는가 누구를 통해서 내는가? 내가 직접. 그럼 직접세네요. 슈퍼에서 물건을 사면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돼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내가 직접 갖다 내는가 슈퍼에다 줘버리고 오는가? 줘버리죠.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직접세다 간접세다? 간접세다. 종류를 애워서 푸는 게 아니에요. 자, 담배를 피신 분들은 담배 한 갑에 담배 소비세라는 게 붙어 있어요. 담배를 사신 분이 세금을 부담해서 그 담배 소비세를 내가 은행에 직접 갖다 내는가 가게에 줘버리고 마는가? 가게에 줘버리죠. 그럼 담배 소비세는 직접세다 간접세다? 간접세. 또 자동차를 가지고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을 넣으면 그 주유에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라는 세금이 붙어 있어요. 그럼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내가 직접 은행에다 내는가요? 주유소에다 줘버리고 오는가요? 주유소에 줘버리죠. 그럼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직접세다 간접세다? 간접세. 세금 종류를 공부하시면 안 돼요. 자, 이것만 가지고 푸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내면 직접세, 누구를 통해서 내면 간접세. 이런 거예요. 이것만 익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세와 간접세는 종류를 애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서 직접 내면 직접세, 누구를 통해서 내면 간접세. 그럼 술을 사면 술에는 주세가 붙어 있어요. 술에는 술 한 병에는 주세가 붙어 있어요. 그럼 주세는 직접세다 간접세다? 봐요. 간접세라는 거 다 알잖아요. 아저씨 잠깐만요. 술 한 병 사고 잠깐만 내가 은행에 가서 세금 내고 올 테니까 세금 내고 와서 주세요. 그런 사람 있는가요? 없지요. 술을 사는 순간 술값에 붙어 있는 주세까지 줘버리고 오는 거죠. 그럼 그게 간접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풀 수 있는 것들인데 책에 있는 걸 애우라고 하니까 문제를 나중에 가서 못 푸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머리 글자 따서 애우려고 뭔 말인지 몰라서 못 풀어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직접세, 간접세는 우리가 배우는 세금들은 전부 다 무슨 세라는 이야기인가? 직접세. 우리가. 그리고 중개사 사무실에서 상담하는 건 다 직접세만 상담하는 거예요. 간접세는 상담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물건값에 포함해서 줘버리면 되니까. 그런 직접세, 간접세 끝. 자, 됐어요. 이제 4번에 재산의 기속에 따른 분류가 있네요. 이 부분은 이해를 못 하시면 세법 틀을 못 잡으시네요. 4번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진짜로 중요해요. 시험에 나올 때마다 두세 문제가 연결돼요. 요게. 이번 연도에도 여기에서 두 문제가 연결됐어요. 이제 재산의 기속에 따른 분류는 그 재산이 누구에 속하냐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사람을 중심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면 이 사람을 한자로 바꿔보세요. 사람인, 인세. 이게 인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세에 의해서 첫 번째 중간 좀 봐보세요. 사람을 중심으로 여기까지만. 사람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바로 밑에 과세하는 조세. 나머지 지문은 읽으면 안 돼요. 사람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조세를 인세라고 그래요. 그런데 인세 정의를 문제 내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인세라는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세금이 인세예요. 자, 그럼 이제 사람이 중심이니까 이제 사람을 가지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손에 들고 있는 게 요게 지금 10억짜리 수표라고 생각을 해봐요. 10억. 이게 10억이라고 봐요. 자, 오른손에 제가 10억을 들고 있고 왼손에 10억을 들고 있어요. 그럼 제가 들고 있는 돈은 얼마인가요? 금방 하시네요. 20억. 진짜 어려운 건데. 저를 사람으로 받는가요? 물건으로 받는가요? 제가 물건인가요? 사람인가요? 사람. 자, 이제 사람이 중심이 됐을 때 무슨 행위를 했는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중심이 됐을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따로 계산하라는 이야기인가? 합쳐서 하라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합쳐서. 합산 과세가 됩니다. 요게 시험 문제예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할 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금들은 일단 합쳐서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들고 있는 게 저는 이렇게 20억을 들고 있었어요. 제가 20억을 들고 있으면 모든 국민들은 손에 20억을 들고 있겠는가? 20억이 더 있는 사람도 있고 적게 있는 사람도 있겠는가?
더 있는 사람도 있고 적게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세금을 많이 걷는 게 좋은가요? 조금 걷는 게 좋은가요? 많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적게 가지고 있으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산과세에서는 주로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산과세는 주로 초과 누진 세율입니다. 이 지문을 이번 시험에서 3줄을 출제했어요. 합산과세에서 2줄을 출제하고 초과 누진 세율에서 3줄을 출제해서 66줄 중에서 여기서만 5줄을 출제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 5줄을 일반 수험생들이 알아먹을 수 없게 출제했어요. 이 기본 배경을 모르면 전혀 풀 수 없는 지문으로 출제해버린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사람이 중심이 되면 2번 특징으로 와서 두 번째 줄 합산과세 체크해 보세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동그라미 2번 특징에 두 번째 합산과세라고 돼 있어요.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는데 합산했을 때는 두 번째 끝으로 가세요. 주로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초과 누진 세율까지 체크하신 분은 나중에 헷갈리시니까 앞에 주로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합산과세라고 해서 모두 초과 누진 세율이 된다는 이야기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앞에다 주로라는 단어를 써드린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합산한다고 해서 초과 누진 세율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합산과세는 초과 누진 세율이 되지 모두가 초과 누진 세율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인세의 특징까지 잡아냈어요. 그럼 이제 양가로 2번 물세로 내놔보세요. 물건에 대하여 물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약칭해서 이런 걸 물세라고 그래요. 물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물세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1번 의의에서 끝에 보면 돼. 첫 줄 끝에 물건에 대하여 과세 거기까지만 체크하면 돼요. 물건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요거 물건을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이걸 물세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한 페이지 넘겨가 봐요. 24페이지로 가보세요. 이제 물건을 중심으로 과세할 때는 이 물건이니까 물건을 합쳐서 세금을 물리겠는가? 물건이니까 한 개씩 물리겠는가? 한 개씩. 그럼 물건 하나씩 따로따로 세금을 부과하겠습니다. 개별 과세입니다. 여기에서 이번 시험에서 한 줄을 또 출제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총 6줄을 출제했네요. 아,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 같네요. 그러면 물건을 중심으로 과세할 때는 따로따로 세금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계산할 때는 금액이 그 물건의 금액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세율은 똑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비례세율이라고 합니다. 비례세율이라는 것은 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하게 적용하는 것을 비례세율이라고 그래요. 그럼 물세라고 해서 무조건 비례세율로 가는가요? 주로 비례세율인가요? 주로 비례세율이니까 물세일지라도 초과 누진세율이 되는 게 예외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다 잡았으면 이제부터 연습을 해야지. 요거는 이 내용은 시험을 이걸 어떻게 내?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다가 붙여가면서 시험에 내는 거예요. 각 세금에다 붙여서 시험에 내니까 이제 각 세금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 취득세. 취득세는 사람을 취득하고 있는가요? 물건을 취득하고 있는가요? 자, 물건 중심의 물세입니다. 자, 해결했어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이런 거예요. 1년에 제가 부동산을 2개의 부동산을 취득하며 그 2개의 부동산의 가격을 합쳐서 세금을 계산한다. 따로따로 계산한다. 따로따로. 자, 물세니까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그럼 따로따로 계산할 때 취득세 세율은 누진세율로 계산한다. 비례세율로 계산한다. 비례세율로 계산합니다. 끝났네요. 뒤에서 펼 거 다 이미 다 익혀버렸네요. 자, 두 번째. 등록면허세 등록을 하는 것은 물건에다가 등록을 하는가요? 사람에다가 등록을 하는가? 사람 얼굴에다 이름 막 새겨버리고 그런가요?
물건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그럼 등록을 할 때 여러 개 물건에 등록을 할 때는 전체를 묶어서 등록한다. 각각 등록한다. 각각 등록을 하겠습니다. 각각. 자, 해결됐네요. 그럼 각각 등록하니까 등록면허세 세일도 누진세일로 과세한다. 비례세일로 과세한다. 비례세일로 과세합니다. 자, 여기까지 잡았어요. 이제. 자, 재산세 잠깐 보려. 종합부동산세는 여기서 부동산 그러면 무엇과 무엇 두 가지를 그랬는가? 토지와 주택을 무엇하고 있으면 소유하고 있으면 누가 소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인세의 개념이다. 물세의 개념이다. 인세의 개념이다. 그래서 제가 전국에 서울의 부동산을 서울의 주택을 가지고 있고 지방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며 따로따로 종부세를 계산한다. 합산하여 계산한다. 그게 이번 시험 문제였네요. 종합부동산세는 인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택의 가격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게 원칙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한 세율은 무슨 세율을 적용해라? 초과 누진세를 적용해라. 이게 또 시험 문제였네요. 그러니까 종부세에서 나중에 배울 게 아니라 총론에서 여기서 배운 내용을 종부세에다 갖다 붙여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까다로운 거예요. 총칙을 이해를 못하시면 시험 문제를 아예 풀어낼 재간이 없어요. 이렇게 기본 배경을 잘 다루셔야 돼요. 양도소득세에서 여기서 소득이라는 것은 누가 벌어들인 소득이다. 개인이. 개인이. 그럼 사람이네.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이니까 인세네요. 인세. 그러면 그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계산한다. 합산하여 계산한다. 그러면 1년치를 합쳐서 다음 년도 몇 월 달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되겠는가요? 5월 달에 신고하는 거예요. 1년치를 묶어가지고 시간 좀 걸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5월 달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그게 시험 문제였어요.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문제를 내버렸네요. 기본적인 세금에 대한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를 전체를 묶어서 내버린 거예요. 자, 이제 재산세예요. 재산세는 어떤 건 인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건 물세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복잡하네요. 자, 그럼 이제 23페이지로 다시 가보세요. 23페이지 오른쪽 날개 보시면 표 하나 제일 밑에 인세와 물세 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인세, 물세 표가 있는데 거기에 재산세를 조심하세요. 이제 자, 재산세 중에 인세는 토지는 인세예요. 거기다 토지를 이렇게 쓰세요. 자, 인세 속에 동그라미 있는데 거기에다 토지라고 써보세요. 토지는 인세예요. 자, 물세는 토지 이외는 물세입니다.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물세이고 토지만 인세입니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를 이번 시험에서 이런 걸 내놨어요. 그 사람이 두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납세 의무자별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주택은 토지란 얘기인가 토지가 아니란 얘기인가? 토지가 아니죠. 토지가 아니니까 토지가 아닌 건 인세 개념이다. 물세 개념이다. 물세 개념이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합쳐서 계산한다. 하나씩 계산한다. 하나씩. 그러면 납세 의무자별로 계산한다. 주택별로 계산한다. 그게 이번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 기본적인 배경 설명을 못하게 되면은 문제 접근이 불가능하게끔 문제를 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알아야만 풀 수 있게끔 문제를 낸 거예요. 시험 문제 출제 이유는 진짜 쉽게 낸 거예요. 근데 공부하신 분들은 단순 암기하신 분들은 풀어낼 수 없게 내버린 거예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요즘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세하고 물세 틀은 완벽히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은 인세이고 인세는 합산과세고 주로 초과 누진세일로 과세합니다. 물세는 개별과세고 주로 비례세일로 과세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요 배경이 이제 설명이 됐으면 인세와 물세는 어느 정도 잡아낼 수 있어요. 이제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로 한번 가보죠. 과세 표준. 그럼 과세 표준이 뭔지를 먼저 알으셔야 돼요.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이 과세 표준 이 말은 세액을 산출할 때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것을 과세 표준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세액 산출의 기초라고 돼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세액 산출의 기초. 세액 산출의 기초를 뭐라고 칭한다는 얘기인가요? 과세 표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세금의 액수를 계산할 때 네모 박스를 한번 봐보세요. 세금의 액수는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기 하면은 세금의 액수가 나와요.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기 해서 세금의 액수를 계산하네요. 그래서 세액을 계산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계산이 돼 있어야 된가요? 그렇죠. 그래서 세액 산출의 기초를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33회 시험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을 계산해봐라. 그게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세금을 계산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과세 표준이니까. 이제 과세 표준을 이제 양가로 2번으로 오시면 가액으로 표시하는 게 있고 수량으로 표시하는 게 있어요. 세금을 계산할 때 가격으로 표시하는 게 있고 수량으로 표시하는 게 돼. 이거는 시험에 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알려드릴게요. 과세 표준의 종류를 동그라미라고 하는 이런 세 요걸 동그라미 세라고 그래요. 그다음 밑에를 또 종류가 또 동그라미로 돼 있는 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가에서 가자를 먼저 넣어보고 액자를 넣어가지고 발음하기 편한 걸 갖다 붙이시면 돼요. 가를 먼저 내볼까요? 종가세, 종액세. 그럼 발음하기가 종가세가 편한가요? 종액세가 편한가요? 그래서 이걸 종가세라고 했던 거예요. 또 수량은 수를 먼저 넣어보고 량을 먼저 넣어봐요. 그러면 종수세, 종양세. 발음이 뭐가 더 편하고? 양세. 그래서 종량세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종가세와 종량세 용어 같은 건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앞에가 가액으로 돼 있으면 종가세, 수량으로 돼 있으면 종수세. 그럼 틀리겠죠. 종양세. 발음하기가 수가 되면 수가 좀 이상한데요. 그러면 종양으로 가면 돼요. 요거는 학자들끼리 서로 약속을 해놓은 거지 실제로 요건 마음대로 불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가격으로 돼 있으면 가세, 수량으로 돼 있으면 양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모든 세금들은 주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가격을. 모두 다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수량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게 등록면허세가 유일한 거예요. 등록면허세는 수량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날개를 보시면 등록면허 종량세 동그라미 된 것만 체크하세요. 그 종량세에 등록면허세 종량세 동그라미 돼 있는 것만 체크하시고 나머지 하나도 체크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종량세를 체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는 얘기인가? 등록면허세. 그럼 나중에 공부하셔도 돼요. 시험 보기 임박해서 해도 되니까 그런 거 지금 이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한 페이지 또 넘어가요. 독립성에 따른 분류로 가보죠. 이제 자기 스스로 독자적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걸 독립세라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근데 다른 세금에 붙어 다니는 것을 부가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독립세는 스스로 계산하는 걸 독립세. 다른 세금에 붙어서 부과되는 것을 이걸 부가세 그래요. 그럼 부가세는 이제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익힐 거예요. 이제 취득세라는 세금이 나오면 이 세금에 이렇게 따라다니는 세금도 이렇게 있어요. 요거 뒤에 따라가는 것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있겠는가? 떨어질 수 없겠는가요? 떨어질 수 없어요.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몸에 있는 지방하고 똑같아.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지방이 딱 달라붙어 갖고 막 안 떨어지려고 막 하는 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부가세라고 보시면 돼. 본래 세금에 딱 달라붙어 다니는 거. 이런 게 부가세예요.
그래서 여기는 농어촌 특별세 막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라는 게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네, 등록면허세도 지방교육세, 재산세도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이런 정도만. 요거는 아마 3월 달 넘어가면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공부를 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요거는 지금은 요 정도만 보세요. 이제 한 페이지 넘기시면 26페이지로 가보시면 이제 조세 용어 정리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배웠던 거 이제 다시 공부가 다 돼 있는 거 혹시 또 기억을 못하는 거 한번 연습을 또 해보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오늘 배우고 있는 게 계속 요 내용을 숙달해야 되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이제 과세권자, 취득세 과세권자는 하요 아직 안 됐잖아요. 트, 광, 토. 네, 등록면허세, 도, 구. 재산세, 시, 군, 구. 계속 숙달시켜야 돼요. 계속 숙달시켜야 돼요. 네, 물납이 가능한 세금은 이 중에 누구밖에 없다. 재산세. 나머지는 물납이 절대 안 됩니다. 자, 끝. 이게 지금 오늘 하는 것 중에 진짜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자, 이제부터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복습해 볼게요.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 일반 경비로 쓰는 건 전부 일반 경비로 써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쓰는 건 우리가 배우는 건 없어요. 또 내가 직접 내면 직접세, 누구를 통해서 내면 간접세. 우리가 배우는 건 전부 직접세예요. 간접세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배우는 것 안에는. 또 우리가 배우는 세금들은 다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요. 수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그랬는가? 등록면허세만 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는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건 또 없어요. 이런 거 그냥 참고만 하는 거예요. 이제 용어 정리해서 표준세율로 한번 가보죠. 이제 표준이라는 단어를 익혀보죠. 표준. 자, 표준. 표준이라는 단어는 뭘 표준이라냐면 바로 여기서 해놨네요. 표준은 뭐가 되는가? 언어를 쓰시네. 더하기 빼기. 예.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세율 자체가 고정된 세율이라냐, 움직일 수 있는 세율이라냐인가? 움직일 수 있는 세율. 그러면 이 표준이란 이야기는 고정이라는 개념인가, 움직인다는 개념인가? 움직인다, 변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단어에서 표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변할 수 있다, 변한다 요 생각을 하세요. 표준은 변한다. 그러면 이 세율 자체는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변하는 세율이다, 변할 수 없는 세율이다. 변하는 세율이다. 그럼 변하는 세율이라는 이야기는 법에서 정해진 세율이 있으며 그 세율을 그대로 따라가는 세율이다,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세율이다. 그렇죠. 그래서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표준세율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 따르지 않을 수 있는데 요걸 시험 문제로 내는 사람은 없어요.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세율이 있는데 실제 시험은 왼쪽 날개에 있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에서 몇 프로씩 따라가지 않는가 이런 걸 문제로 내는 거예요.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그랬는가? 50% 범위 내에서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런 거예요. 서울에서 10억짜리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와 인천에서 10억짜리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가 모두 똑같겠는가? 다를 수 있겠는가? 다를 수 있죠. 무슨 세율이니까? 표준세율이니까. 그런 게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지역별로 차이가 난대요? 근데 중개사 사무실에 와서 아니 내가 중개사님 제가요 서울하고 지방하고 금액이 똑같은데 왜 재산세가 막 이렇게 다르게 나왔어요? 막 물어봐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거 참 나도 궁금하네요. 이러면 중개사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고상한 말을 딱 쓰시면서 네 사모님 그거는요 지역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모님이 그 말 알아먹겠는가? 못 알아먹겠는가? 못 알아먹지. 그러면 그게 뭔 소리야? 네, 그럼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 정도까지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물어보겠는가? 안 물어보겠는가? 안 물어봐요. 전문 용어를 쓰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더 이상은 물어보지를 않아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법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냥 움직일 수 있는 세율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걸 표준 세율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표준이라고. 시간도 표준 시간. 표준 시간 그러면 그 시간은 고정된 시간이다. 변할 수 있는 시간이다. 변할 수 있는 시간이다. 합계론 표준 편차. 이 편차는 고정된 편차다. 변할 수 있는 편차다. 변할 수 있는 편차다. 무조건 표준이라 써서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표준지의 가격이다. 이 땅의 가격은 무조건 고정이다.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간단한 거예요. 표준이라는 단어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성적을 올리려면 초등학생에게 무슨 전과를 선물해 주면 되겠는가? 표준 전과. 표준 전과 제가 설명 좋아서 그런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전과를 보면 무조건 성적은 올라가겠는가 올라가지 않겠는가요? 그렇죠.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전과를 본다고 해서 무조건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표준 전과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표준이라고 쓴 거라니까. 진짜 아니 왜 안 믿는데 진짜 안 믿는. 그걸 믿으셔야 돼. 왜? 합격하는 수험생의 한마디가 첫 번째 뭐 있었는가요? 선생님을 믿는다. 그걸 믿어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예. 그래서 진짜라니까요. 그런 거요. 그래서 그 단어 한 단어 한 단어를 진짜 그 용어를 잘 쓰시는 거예요. 그런 걸. 그래서 이 표준이라는 단어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 그럼 성적을 올릴 때는 이 전과가 필요하다. 그래서 표준이라는 용어를 그때 쓰셨던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표준 세율이다 그러면 이 세율 자체는 무조건 고정된 세율이다. 변할 수 있는 세율이다. 변할 수 있는 세율이다. 그럼 됐잖아요. 그런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몇 프로만큼 변할 수 있다. 50%. 그럼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네요. 등록면허세는 60% 범위 내에서 변할 수 있습니다. 틀렸네요. 그걸 시험이라고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내는 거예요. 문제들은. 그러니까 이 표준세율만 몽땅 공부하신 분은 나중에 각 세금으로 물어보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이론을 우리 관련된 세금하고 연결해서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 그래야 문제가 바로바로 풀리시는 거예요. 이제 표준세율은 잡아냈어요. 자, 두 번째, 과세표준. 우리 과세표준은 뭐 할 때 제일 앞에다 세우는 게 과세표준이라겠는가? 세액산출. 자, 세액산출. 그럼 이 과세표준은 개인들마다 모든 사람의 과세표준은 모두 동일하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자, 모두 똑같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표준이라는 단어를 생각 안 하시네요. 표준은 무조건 고정이다,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그래서 과세표준은 사람마다 무조건 같다,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우리 이제 이런 질문도 있어요. 과세표준 신고서. 우리가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누구든지 신고할 때는 똑같은 액수로 신고한다. 차이가 나서 신고된다. 차이가 난다. 뭔 단어가 있으니까? 표준. 표준은 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표준이란 말은 변할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이제 3번에 법정 신고 기한으로 가보네요. 지금은 제 왼쪽에 있는 참고 내용을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지금 1월 달부터 설명할 건데 이 왼쪽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가 이번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1번 한 지문, 그 다음에 3번 두 지문, 4번 한 지문, 5번 한 지문에서 총 5줄이 나왔어요. 그 왼쪽에 나와 있는 법정 신고 기간 요 날짜가 해년마다 3줄에서 5줄이 나오는데 33회에서는 여기에서 5줄이 출제됐어요. 엄청난 거예요, 그거. 나중에는 이걸 다 익히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번 이제 11월 요걸 익히는 게 아니라 이 기본 배경을 알아야 되니까요. 자, 이제 법정 기한 요 단어를 익혀 드릴게요. 여기서 요 두 개 단어. 법정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법에서 정한 이 뜻이에요. 법에서 정한 신고의
기한이라는 걸 이제 잡아볼게요. 여기가 시작이에요. 자, 여기가 시작. 정기가 끝, 종료.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시간을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가, 요 시간을 여기는 시간이에요. 시작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이걸 기간 그래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이다. 그래서 요걸 기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세법에서 기한이라는 이야기는 요 기간 중에 한정이 돼 있는 끝의 날을, 세법에서는 끝의 날을 기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민법에서는 끝에만 기한이 아니에요. 민법은 시작도 기한이 돼요. 민법은 시작할 때도 기한이 되고 끝날 때도 기한이 되는데, 세법에서 기한을 물어보면 시작을 말해라, 끝을 말해라. 끝. 세법에서 기한 그러면 마지막 끝,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간을 물어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속된 시간의 개념으로 대답하셔야 되고, 기한을 물어보면 제일 마지막 날짜만 대답하시면 돼요. 자, 예를 하나 들을게요. 과거에 시험에 나왔던 거.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여기까지를 종합부동산세 신고에 뭐라고 이름을 붙이면 된가? 기간. 이게 기간이에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신고의 기한을 물어보면 기한을 12월 여기만을 말하는 끝의 날을. 그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간이라고 문제를 물어보고 어떨 때는 기한이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한 그러면 제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속된 시간으로 잡아라. 마지막 날을 잡아라. 마지막 날. 마지막 신고 제출의 마지막 날. 끝.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러면 그 마지막 날을 기한이라고 잡으시면 돼요. 마지막 날을 기한. 그래서 제일 끝의 날을 기한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기한 그러면 끝. 그래서 법정 신고 기한은 법에서 정한 신고의 마지막 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게 법정 신고 기한이에요. 이제 4번에 세무공무원 가보죠. 세무공무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 중에서도 무슨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세무공무원이라는가요? 세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세무공무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지문 하나, 다른 시험에 나왔던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구청 공무원은 세무공무원이다. 맞았다, 틀렸다? 구청 공무원은 세무공무원이다. 틀렸어요. 구청 공무원이라 해서 다 세무공무원이 아니에요. 구청 직원 중에서 세금 일하는 공무원만 세무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세무서 직원은 세무공무원이다. 맞았어요. 세무서 직원들은 다 세금 일만 하는 거예요. 국세청 직원들은 다 세금 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세금 일만 하는 사람이니까 국세청의 직원들은 세무공무원이에요. 근데 구청 직원들은 다 세무공무원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식이에요. 혹시라도 문제를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내버리면 복잡해요. 그래서 세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세무공무원이라 합니다. 이렇게만. 이 정도만 익히시면 돼요. 이제 5번은 납세 의무자가 있는데, 여기 납세 의무자고 6번에 납세자라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앞쪽으로 이렇게 비교하고 쓰세요. 5번하고 6번을 비교 잘 하세요. 5번, 6번을 비교 못 하시면 안 돼요. 같은 말 같은데요? 납세 의무자나 납세자나 그게 그거잖아요. 똑같잖아요. 뭐가 똑같은데 다르다건가요? 그래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이제 납세 의무자는 그랬어요. 납세 의무자는, 그럼 납세 의무자는 자기 것, 내 것. 납세 의무자는 내가 내 것만 내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고 그래요. 내 것만, 자기 것만, 내 세금만 내가 내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고 그래요. 그럼 납세자는 6번에 납세자는 내 세금도 내가 내지만 남의 세금까지 내는 사람을 납세차라고 그래요. 차이가 있네. 납세 의무자는 누구 것만 낸다는 이야기인가? 내 것만. 납세자는 내 것도 남의 것도 모두. 그러면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 중에서 누가 더 넓은 범위에 속하는가? 납세자. 납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용어를 잡아드릴게요. 자, 이제 요걸 이해하시려면 오늘의 로또를 사야 돼요. 로또 하나씩을 사셔가지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로또에 당첨이 돼 보셔야 돼요. 로또에 당첨이 되면 당첨금을 어디로 받으러 가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로또 당첨되면 어디로 가서 당첨금을 수령하러 가는가? 오, 아시는 분 있어요. 농협중앙회로 가셔야 돼요. 이걸 거의 대부분 은행으로 간다는데 어디 은행이요? 그러면 몰라요. 왜? 로또를 사도 그런 건 신경 안 쓰니까. 1등에 당첨되시면 1등, 2등, 3등 뭐 거기에 당첨돼 농협중앙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원천 징수 의무자가 농협중앙회예요. 여기에요.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 복권에 당첨이 되신 분에게 당첨금을 지급할 때 만약에 이번에 제가 100억에 당첨이 됐으면 100억을 전부를 지급하겠는가? 세금 떼고 지급하겠는가? 그렇죠. 세금 떼고. 세금을 농협중앙회에서 세금을 먼저 징수를 해요. 그럼 이 세금은 농협이 자기들이 내야 될 세금을 징수했는가요? 당첨된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을 떼어버렸는가? 당첨된 사람. 그러면 농협중앙회 여기는 원천징수 의무자 농협중앙회는 여기는 자기 세금을 자기가 지금 떼었는가요? 남의 세금을 떼었는가요? 남의 세금을 떼었죠. 그러면 농협은 여기 농협 입장에서는 내 세금이 아니라 남의 걸 떼어서 전달했으니까 나를 납세 의무자라고 칭한다. 나는 납세자라고 칭한다. 납세자. 근데 실제로 여기서 이 세금은 누가 내야 될 사람이고 당첨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 농협은 대신 이 사람을 대신해서 세금을 받아서 정부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천 징수라는 것은 원천이라는 단어와 징수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릴게요. 원천이라는 것은 먼저 이 말이에요. 먼저. 원천은 먼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집회할 때 경찰들이 먼저 와서 막아버리는 걸 무슨 봉쇄 그런가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먼저 미리서 막아버린다. 그래서 원천 봉쇄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먼저 징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걷어간다는 뜻이에요. 걷어간다. 먼저 걷어가 버립니다. 그럼 복권 당첨자 이 사람에게 세금을 받겠다는 이야기인가? 돈 주면서 먼저 띄어버리겠다는 이야기인가? 먼저 띄어버리겠다는 그걸 원천징수라는 거예요. 먼저 띄어버리는 거. 그러면 특별징수는 뭐예요? 그랬더니 특별징수는 지방세에서 쓰는 용어인데 국세의 원천징수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나 특별징수는 둘 다 세금을 돈을 주고 세금을 띈다. 먼저 띄어버린다. 먼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러면 원천징수 의무자와 특별징수 의무자는 복권의 당첨자라는 이야기인가? 농협이라는 이야기인가? 농협이라는 이야기예요. 농협. 먼저 띄는 당사자니까 농협이에요. 그러면 원천징수 의무자와 특별징수 의무자는 자기 세금을 띄고 있는가? 남의 걸 띄고 있는가? 남의 걸 띄고 있죠. 남의 걸 띄고 있고 내 것은 아니니까 이 두 당사자는 원천징수 의무자나 특별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라고는 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이거예요. 납세 의무자란 그러면 남의 세금도 받아서 그런가요? 내 세금만 그런가요? 내 세금만. 내 것을 내가 내는 사람이니까 남의 것을 받아서 남의 것을 받아서 납부할 특별 징수하여 남의 걸 받아서 납부하는 사람은 납세 의무자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여기를 포함한다.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여기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세금만 내가 내는 게 납세 의무자니까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그럼 이거는 특별 징수라는 것은 농협에서 당첨자의 세금을 미리서 받아가지고 전달하니까 이 사람들은 납세 의무자라고 칭해라. 납세자라고 칭해라. 납세자. 그러면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이 사람은 납세 의무자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지문이고 거의 시험에 나올 때마다 여기를 오답으로 내는 지문이에요. 용어 정리가 나올 때마다 거기에 5번하고 6번은 서로 비교 개념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6번 가보죠. 6번은 납세 자란 그랬으니까 여기서 납세 자란 그랬으니까 내 것만 내가 그런가? 내 것 남의 것 모두 그런가요? 나 것 남의 것 모두. 그러면 모두니까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농협중앙에도 납세자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가니까 그 사람을 포함해서 납세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요. 원천 징수 의무자는 남의 걸 받아가지고 전달하니까 요 사람들을 납세 의무자라고 칭해라, 납세자라고 칭해라. 납세자라고 칭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당첨받은 이 사람이요. 당첨받은 사람이 자기 걸 자기가 내니까 이 사람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별것 아니에요. 알고 보면. 똑같은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이제 우리 직장을 한번 다녀볼게요. 회사를 다니며 회사에서 우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우리 종업원 얘기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에서 세금을 먼저 띄고 주는가 안 띄고 주는가? 띄고. 그럼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니까 회사는 납세 의무자다, 납세자다. 똑같잖아요. 납세자. 자, 은행에서 내가 이자를 받을 때 내가 이자를 받은 사람이고 은행이에요. 그럼 은행이 우리에게 이자를 줄 때 세금 띄고 이자를 주는가? 세금 포함해서 주는가? 띄고. 그럼 은행이 원천징수 의무자니까 은행은 납세 의무자다, 납세자다. 납세자. 진짜 간단한 것들이에요. 이렇게 흐름으로 딱 잡으면 간단한데 아니요. 이게 뭔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려드린 거예요. 올해는. 작년에는 안 그려드렸어요. 다 알 줄 알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11월, 12월 달에는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저렇게 해드린 거예요. 시각적으로. 그러면 훨씬 더 이게 더 빠르실 거예요. 이게요. 자, 특별징수로 가보죠.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특별징수라는 게 나와요. 특별징수는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가보세요. 국세의 무슨 징수하고 유사한 개념이다 그랬는가요? 원천징수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원천징수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특별징수라는 것은 돈을 주고 세금을 받는가? 주기 전에 받아버린가? 주기 전에. 자, 주기 전에 받았어요. 그럼 복권 당첨자에게 돈을 다 주고 100억을 다 주고 세금은 알아서 내세요. 그러면 당첨받은 사람이 내가 낼게요 하고 세금 내러 가겠는가요? 세금 안 내고 그 돈 가지고 어디로 가버리겠는가? 세금 내러 가야지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하니까 정부가 미리서 돈을 띄워버린 거예요. 미리서 안 내고 날르려고 하니까 미리서 띄워버린 거예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특별 징수로 먼저 받아버리면 세금 받기가 편한가요? 불편한가요? 편하죠. 그래서 특별 징수는 징수의 편의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별 징수라는 것은 징수하기가 아주 편리한 방법이에요. 제일 편한 사람에게 네가 세금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줘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징수 나오기만 하면 세금 징수하기 편한 방식이에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특별 징수는 뒤에서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아주 좋은 사람에게 네가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넘겨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징수 이제 잡아냈어요. 그럼 특별 징수 의무자는 특별 징수 의무자 여기네요. 원천 징수 의무자하고 특별 징수 의무자 똑같으니까 그럼 은행이 되겠죠.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기 세금을 내고 있는가 남의 세금을 받아서 내고 있는가 남의 세금. 그래서 특별 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납세 의무자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남의 거니까. 그래서 납세자에는 해당이 됩니다. 이것만 밑줄 딱 그어놓으시면 돼요. 특별 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납세자에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시간이 끝나요. 이제 내용을 조금씩 이제 복잡한 내용으로 이제 아마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잠깐 이제 쉬었다가 제2차 납세 의무자부터 오늘은 어디까지 나가냐면 용어 정리까지 나가요. 용어 정리. 그럼 용어 정리까지 나가면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페이지가 31페이지까지 나가요.
31페이지. 그래서 혹시 강의 진도표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제 학습 자료실에 저희 이제 홈페이지 보시면 학습 자료실이 있어요. 거기에 이미 다 강의 계획표 올려놨고 다 했으니까 거기서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강의 계획표 모르셔도 학원만 잘 나오시고 손만 잘 들으시면 아, 연울은 여기까지 나간다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잠시 쉬었다 진행을 하죠.